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거래가 네. 거의 뭐 되질 않고 있는데. 저는 뭐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옛날에 세팅이 끝나놨기 때문에 전 떨어져도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갭 1000, 2000으로 사는 게 지금 한 3, 4억? 4, 5억씩 다 올랐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아이 뭐 좀 떨어져서 가도 된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만약에 부실 채권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서 끝까지 얼마나 떨어질지도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치고 어플 보시면 단지마다 그것도 써 있어요. 최대 하락폭. 혹시 위험이 생겼을 때 최대 하락폭.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최대 하락폭을 다 예상을 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 대응을 할까, 대응을 못하지 않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단순히 닥쳤을 때가 문제인 거지. 투자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사실 개인 사업자잖아요. 개인 사업자가 현금이 안 돌면 끝이에요. 파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내가 계속 돌 수 있게끔 이런 세금적인 측면이라든지 앞으로 시황이라든지 100% 긍정적인 사람도 좀 그렇고요. 100% 부정적인 사람도 아니고 전 그냥 긍정, 부정을 한 7대3 정도를 생각을 해요. 물론 투자자인데 긍정적이지 않으면 못하죠. 긍정적을 바탕으로는 하지만 그래도 A부터 Z까지 시나리오는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리츠고 어플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워낙 빅데이터들이 거기 많이 있긴 한데 지금 2022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M2 광의 통화량이 3,600조 정도가 돼요. 그리고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지금 5,300조 정도 돼요. 이걸 나눠보면 14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한 107% 정도였어요. 물론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 수치를 외웠을 뿐이고 그 어플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런 거 보면 적어도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적어도 평균치라고 하면 KB 시세도 87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35년간의 데이터인데 과거를 35년 동안 데이터를 짰으면 저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 보거든요. 그거를 비교해 본다는 것 자체는. 그럼 과거로 봤을 때 고평가가 되긴 했다. 그렇게 되면 140에서 110까지 내리려면 30% 내리면 되잖아요. 30%. 그쵸? 그래서 저는 최대 하락폭은 우리가 지금 어떤 단지 찍어도 작년 9월, 10월이 신고가예요. 추석. 그때부터 떨어졌거든요. 그때부터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작년 9월이 매물이 한 4만 개 있었거든요. 매매 매물 4만 개 있었는데 오늘 방금 전 찾아보니까 한 6만 3천 개 정도 있더라고요. 계속 매물이 쌓여간 거죠. 매물이 쌓이면 가격이 안 오릅니다. 왜냐면 다 매물이 쌓이면서 내 거 싸게 팔아야 되니까 점점 가격이 낮추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봤을 시에는 어느 정도 하락이 만약에 작년 추석 대비해봤을 때 20, 30%가 싸다라고 하면은 저는 M2 통화량 대비해봤을 때는 그래도 이 금액이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 하락폭은 염두에 두고 그 후로는 또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매매가 뭐 6만 5천 개에서 일주일 사이에 2천 개가 없어지긴 했어요. 수도권은 하락할 것 같고 왜냐면 매수에 대한 요인보다 매도에 대한 요인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부분 자체가 전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 책에도 써놓긴 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 양도세 중과였다라면 뭐 5억에서 15억에 파는 거면 손에 2억 남거든요. 80% 세금이잖아요. 중과 30% 때리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5억에서 10억에 팔아도 한 3억 남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5억을 내려 팔았는데 세금만 바뀌었을 뿐인데 손에 남는 건 더 많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중과를 빼고 일반 과세면은 장특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도자들은 매도를 해야 될 요인이 충분히 있는데 매수자들은 매수의 요인이 우리가 잘 따져보면 대출 규제 좀 푼다라고는 하지만 DSR을 풀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취득세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1%에 살 수 있는 건 없잖아요. 12%잖아요. 이 12%를 가지고 지금 살 수 있느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고점 경계감이 확연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매수 요인보다는 매도 요인이 더 세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서울에 대한 부분인 거고 조정지역일 경우에 LTV가 50이고 그 다음 비조정은 LTV가 7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액은 더 많아요. 근데 뭐 DSR로 묶여버리면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나 세종이나 저는 사실 올해는 넘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매수를 염두하는 건 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어차피 양도세 중과 뭐 배제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은 대구 사람들 되게 관심 많잖아요.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그러게요. 누가 선빵을 떼일지 모르겠지만 대구는 선 진입으로. 근데 저는 광역시를 안 가지고 있는 게 네. 어쨌든 그 제가 지방 팔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지방 저가주택이라서 중과를 안 받고 기본세율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천을 벌었을 때 기본세율로 떼면 70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세금을. 근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 중과 배제가 안 돼서 5천을 벌었을 때 세금이 50%예요.
2,500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고려했을 때 5,000이 올라도 2,500을 버는 거면 내 투자금 대비해 봤을 때 저는 수익률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 대비, 잠재 수익률 대비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광역시는 굳이 안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대구 뭐 들어가는 거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죠. 네가 말하는 건 1억 이하일 거고 그러면 1억 이상을 들어갈 텐데 글쎄 12%를 내고 들어간다? 글쎄요. 저는. 왜냐면 4억짜리 20%면은 거의 손익분기점 자체가 사자마자 거의 1억 정도는 올라줘야 될지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 이상으로 올라야 내 수익인 거지 그 이전에는 의미가 없어요. 취득세를 고려했을 때는. 그런 거 보면 이게 사람들이 취득세를 낮추지 않는 이상은 많이 들어갈 요인이 있겠는가. 세종은 1 이상 떨어졌지만 대구는 떨어진 지가 뭐 작년 추석이니까 해봤자 한 7, 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상승장은 되게 길었던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사람들이 기웃거리긴 할 거예요. 뭐 인생을 내가 수성구에서 바꾸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요인이 크긴 해요. 건축비 오른 것도 그렇고 대구의 하위 도시인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데 비교해 봤을 때 싸긴 하잖아요. 비교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요인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투자는 취득세를 낮추지 않은 이상은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면 취득세만 해도 4억짜리 5천 내야 되잖아요. 저는 5천이 없어요. 들어갈 돈이. 확고하십니다. 자기 투자 원칙은 저는 확고합니다. 투자 원칙이. 네, 투자 원칙은. 대구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내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랑 안 맞으면 안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이 계속 쌓여서 제가 된 거고 그 긍정적인 요인에서 벗어나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인 거고 그렇다고 나보다 더 유명한 투자자가 내 손목 끌고 가서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관심은 가긴 하나. 그럼 내 테마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개가 어떻게 사자 밑으로? 내가 그럼 개구나. 사자가 어떻게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베스로 작가가 어떻게 타짜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지금 이제는 유동성이 그만큼 갈 만큼 다 가서 앞으로의 넥스트 스텝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참 저도 어렵긴 해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긴 넥스트 해요. 스텝이 뭐냐. 그 넥스트 스텝이 사실은 지금에서 어려운 거지 좀만 기다리시고 하락이 되는 곳을 지금 어차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영향을 받는 곳은 지방 8도가 아니에요. 지방 8도 물건들은 어차피 공시가 3억 이하이기 때문에 걔네는 어차피 중과 대상이 아니었고 광역시나 그 다음에 수도권이 대상이었는데 그러니까 걔네만 매물이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매물은 쌓이고 있고 내년 이제 5월까지가 중과 유예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이게 시행령 바꿔서 또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매물이 계속 팔려는 요인만 있으면 반등하기가 어렵죠. 그때는. 왜냐면 지금 뭐 사실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 이미 여러 번 끝나셨잖아요. 부동산도 영원히 갈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긴 해야죠. 저는 뭐 소액 투자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신 빈도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빈도수. 그러니까 내가 좋은 물건을 만날 빈도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키우려면 더 부단하게 매크로를 돌리시라. 손크로. 손크로를 돌리시라. 계속.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관절염이 생겼다니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이게 안 돼요라고. 관절염이 생겼어요. 너무 아파요. 네. 그 정도로 열심히 그쵸, 핸드폰으로. 그렇죠. 왜냐면 이거 검색만 제가 꾸준하게 한 지가 벌써 한 갭 투자를 한 게 제가 6년 정도 돼서 근데 회사 다닐 땐 그렇게 열심히 안 했고 사실은 말했잖아요. 회사 다닐 땐 그냥 1년에 4채만 샀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전업이잖아요. 사이드 잡이랑 전업은 또 다르잖아요. 전업이니까 한 2년 정도? 제가 회사 잘리기 전에 1년 동안은 무급휴직이어서 그때부터 투자를 더 열심히 했으니까 한 2년 정도 열심히 그냥 찾은 거예요. 이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신축 빌라를 인천 서구에 돈까지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동네를 좀 띄우는 것 같아서. 뭘 띄울 수도 없어요. 그건 사람이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경매로 그때 한 채 산 다음에 너무 싼 거예요. 신축 빌라들인데 그 청라역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전용 49니까 한 15평 정도 전용으로 방 3개 있고 거실도 크고 근데 매매가가 1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1억에 사서 1억에 전세 넣으면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개 샀어요. 근데 아직도 그 금액이에요. 그거는 약간 입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빌라가 뜨려면 재건축 연한이 가까워지고 바람이 불어서 노후도가 심해야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죠. 그냥 그게 약간 실패될까 아까 제가 무게만 노리면 안 된다겠죠. 딱 그거였어요. 그때도 그냥 무게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손해보는 건 없잖아. 물론 지금도 손해본 건 없어요. 다만 그때도 돈은 안 들어가서 지금 뭐 그래도 한 2, 3천씩은 남았긴 했지만 시간으로는 손해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서울도 무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파트 그때 무갭 들어갔으면 3억짜리 지금 거의 10억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왕 노릴 거면 상위 입지를 노리셔야 되고 이왕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면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긴 하지만 근데 신축 빌라 자체는 이걸 사서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생각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후로는 신축 빌라 안 삽니다. 진짜 썩은 것만 사요. 30년 된. 재개발 테마 있는. 그쵸.